안녕하세요. 박희연입니다. 13번째 시간이고요. 부교재, 모바일 시대의 컴퓨터 개론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정의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나 응용 시스템 외에 참조가 가능하도록 논리적으로 연산되어 통합 관리되는 데이터의 모임이라고 했었죠. 특징으로는 통합된 데이터, 관련 있는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무결성이어야 하며 동시 접근, 보안 유지, 장애 회복이 있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고,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로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했습니다. 필드는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이었고요. 필드에는 실제 자료값이 저장되며, 이러한 필드가 여러 개 모이면 하나의 레코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 파일을 구성했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파일을 여러 개 모아서 저장된 파일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로 통합한 파일의 집합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추상화 세 단계는 물리적 단계, 논리적 단계, 뷰 단계가 있었고요. 스키마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의 종류와 관계의 구체적 기술과 명제이고,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설계를 스키마라고 했었죠. 데이터의 독립성에는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 있었고요.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은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적 단계에서 논리 스키마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요.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은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논리가 스키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이터의 물리 스키마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은 계층적 모델, 네트워크 모델, 관계형 모델 세 가지가 있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자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장 컴퓨터 네트워크과 9장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전송 매체를 통하여 연결되어진 컴퓨터들의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프로토콜은 통신을 하는 두 개체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신할 것인가 하는
절차 및 규약, 약속이죠. 프로토콜 종류에는 여러 시스템마다 각각의 다른 프로토콜을 갖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TCP, IP라든지 UDP, HTTP 등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프로토콜로 절차와 약속을 지켜야만이 상호 간의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통신 전화망은요, 근대적인 최초의 전기통신은 1873년 사무엘 모스가 발명한 모스보이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신자에게 전기 신호를 짧게 또는 길게 보내어 알파벳이나 이제 숫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1876년에는 알렉산더 벨 전화를 발명하였고요. 알렉산더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였고요. 초기에는 몇 대의 전화기가 중간에 교환기가 없이 1대1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전화기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죠.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1대1 구조의 연결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필요한 해저수가 또 증가하고 회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이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1878년 처음으로 여기에서 교환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60년대에 알렉산더 벨은 디지털 전송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895년쯤에 최초의 교환기가 설치되었고요. 1902년에는 서울과 인천 간의 전화기가 개통이 되었었답니다. 전화망은 기본적으로 음성을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하는데 전화 거는 가입자에서 교환기로 교환기에서 수신하는 교환기를 거쳐서 수신자에 전달되죠. 교환기는 시내 교환기, 시외 교환기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고 최근에 와서는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에는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게 되었죠. 전화망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고 전송 과정에 신호 왜곡이나 잡음이 있을 수가 있죠. 초기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는 전화망을 사용하였습니다. 1969년에는 미국 국방성에서 미국 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자원을 공유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알파넷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 네트워크는 국방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군 내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들을 결합하고 연결하였죠. 그리고 TCP/IP는 1982년 인터넷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TCIP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1992년에는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온 월드와이드 웹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이제 컴퓨터나 네트워크 장비들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제 통신을 하려면은 서로 간의 구조와 통신 해선, 프로토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1978년에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스템이 하위 구조에 상관없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인 OSI 모델을 만들었죠. 이 OSI 모델은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1계층의 물리 계층과 2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과 세 번째 계층의 네트워크 계층, 네 번째의 전송 계층, 다섯 번째의 섹션 계층.
6번째 표현 계층, 7번째 응용 계층 모두 7계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7개의 계층은 서로 독립적이고 어느 한 계층이 변경이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네트워크를 하려는 네트워크 장치들은 7개 계층 중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몇 개 계층만 표준화를 하면은 정상적인 통신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물리계층은 1계층 물리계층은 전송 매체로 비트들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고요.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치들의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사양은 이 물리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요, 비트들을 프레임이라는 논리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송하려는 데이터에 인접하는 노드의 주소가 되어지고요. 물리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고 복구하는 오류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은요, 데이터의 발신지와 목적지 간의 패킷이 전송되는 경로를 책임지고 논리 주소인 IP 주소를 헤더에 포함하여 전송합니다. 그리고 4계층 전송 계층은 메시지가 발신해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실제 전송된 것을 책임지는데,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각 패킷의 전송을 책임지는 반면에 전송 계층에서는 전송하려는 전체의 메시지의 전달을 책임지게 됩니다. 전송 계층은 전송하려는 메시지를 여러 개의 패킷으로 나누어서 네트워크 계층에 보내고, 네트워크 계층은 이 패킷을 하나씩 전송하는 역할을 하죠. 전송되는 패킷은 각각 독립적으로 전송되기에 송신 순서와 목적지에서 수신되는 순서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는 전체 메시지가 목적지로 올바르게 전송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수신한 메시지의 순서를 재설정하고 오류가 난 패킷을 재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송신하려는 데이터를 패킷으로 분할하고 수신한 패킷을 재구성하죠. 그 다음에 섹션 계층에서는요, 전송하는 두 종류의 프로세스 간의 접속을 설정하고 유지하고 종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세션을 연결하고 관리하고 동기화시켜주고요. 데이터의 단위를 전송 계층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순서를 결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점검 및 복구를 위한 동기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표현 계층에 있어서는요, 전송하는 정보의 표현 방식을 관리하고 암호화하거나 데이터를 압축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송하려는 메시지를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된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응용 계층에서는요, 7개의 계층 중 가장 상위 계층이고 네트워크, 가상터미널이나 파일의 전송, 이메일, 덱도 서비스 등 그리고 전송 매체의 정의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전송 매체이고, 각각의 전송 매체는 대역폭, 전송 지연 등과 같은 고유한 특징을 지닙니다. 밴드위스라고 그러는 거는요, 전송 매체를 지나는 신호의 최대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대역폭이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죠. 그 다음 흔히 볼 수 있는 꼬임선, 트위스트 페어라는 건데요. 꼬임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덮여진 두 가닥의
구리선 나선으로 꼬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이유는 이제 TV나 비디오 같은 전자제품의 옆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간섭 때문에 두 선이 일정한 거리를 두어 비슷하게 왜곡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꼬아두는 거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덮여진 코팅 이외에 외부로부터 아무런 차단이 없이 만든 케이블을 UTP 케이블, 쉴드 트위스트 케이블이라고 그러고요. 은박지 같은, 그러니까 그 금속 물질을 한 번 더 싼 것, 그러니까 쉴드 시킨 것을 STP, 쉴드 트위스트 페어라고 하는 것인데, STP는 UTP에 비하여 외부의 간섭과 잡음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UTP보다는 비용이 비싸고 작업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보통 실내에서 사용하는 전화선에 예전부터 이제 꼬임선을 사용하였고요. 꼬임선을 만들기가 쉽고 이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에 전송 매체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꼬임선은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데요. 꼬임선은 낮은 대역폭과 신호의 간섭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동축 케이블 같은 거나 이제 뭐 광섬유 같은 전송 매체로 대체되고, 그 다음 동축 케이블인데요. 꼬임선보다는 우수한 주파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높은 대역폭과 빠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요. 비용이 꼬임선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그 다음 광섬유는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유리섬유를 통해서 광선을 전송하는 건데요. 광선은 전기 신호보다 훨씬 고속으로 전송이 되므로 광섬유를 전송 매체로 사용하면은 데이터를 아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100GBps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성을 이용한 통신은 하늘에서 커다란 초음파 중계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위성에 트랜스폰더가 탑재되어 있어서 두 개의 지상국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개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한쪽의 지상국이 신호를 보내고 위성의 트랜스폰더는 이를 받아서 정폭을 하고 주파수를 변기시킨 다음 다른 지상국으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통신 위성은 지상으로부터 3,600km 높이에 이제 동일한 지점에 머무르는 이제 정지 위성이 있고요. 위성의 회전 주기는 이제 24시간이죠.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성을 이용하지 않는 장거리 통신의 경우에는 지상으로의 통신은 통신 구간 거리에 비례하여 비용이 늘어나게 되지만은 위성 통신의 경우에는 통신 위성이 발사되고 지상에서 지구에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통신 구간의 거리의 비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일본과의 통신이나 그 다음에 미국과의 통신은 거의 비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위성 통신의 단점은 전대접 네트워크만이 구성이 가능하고 지상과 위성 간의 36,000km의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지연 시간이 한 약 250ms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딜레이가요. 그 이외에 주파수가 이제 높아질수록 기후 변화에 따른 신호의 디스토션이라든지 감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무궁화 위성 1호를 시작으로 해서 1910년까지 순차적으로 방송과 통신용으로 발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의 전송 방식인데요. 단방향 방송 TV하고 반이중 방식 하프 디플렉스라는 무전기, 그 다음에 전이중 전송 방식이 있는데요.
단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한 통신의 형태죠. 단방향 방송은 한쪽 단말은 송신 기능만 가지고 있고요. 다른 쪽은 수신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단방향 전송이 되겠고요. 반이중 하부 듀플렉스는 통신하는 두 단말이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는데 동시에는 전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한 방향으로만 전송이 가능하고요. 만약 양방향에서 동시에 전송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기 전에 전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러한 통신 방식의 예는 이제 무전기를 들 수 있는데, 무전기의 경우는 한쪽이 송신이 끝나고 난 뒤에 수신을 할 수 있는 형태이죠. 그리고 전이중 전송인데요. 전이중 전송의 대표적인 것은 전화기인데 통신한 두 단말이 동시에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통신을 하면서 동시에 수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풀 듀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전송이 있는데요. 아날로그 전송은 아날로그 데이터 간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은 소리와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날로그 신호는 전송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감쇄와 디스토션이 발생하므로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리마다 정폭기를 사용하게 되죠. 디지털 방송은 디지털 데이터의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이메일 값의 정수배를 다루는 데이터가 되는데요. 디지털 방송에는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데 아날로그 전송에서는 신호의 감쇄 현상이 나타나고 정폭기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원거리 전송에서는 정폭기가 사용되더라도 신호의 감쇄가 누적되어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전송에서는 거리 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리피터를 사용하는데 이 리피터는 감쇄가 들어온 신호를 정확하게 원래의 신호로 복원시켜서 신호는 0과 1 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디지털 데이터는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요. 임의 값의 정수배를 다루는 데이터가 되고요. 디지털 전송에서는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이 있는데요. 직렬 전송은 통신 회선을 통하여 한 번에 한 비트씩 순서대로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한 비트씩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는 느리지만은 통신 회선의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주로 원거리의 전송에 사용되고 RS232C 같은 경우는 원거리는 아니죠. 얘는 한 10m 정도고 RS485 같은 경우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 1.2km, 1.5km 정도 됩니다. RS232나 RS485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렬 전송은 여러 개의 전송로를 통하여 동시에 여러 비트를 전송하는데요. 이러한 병렬 전송은 직렬 전송에 비하여 전송 속도는 빠르나 통신 회선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직렬 전송에 대한 예인데요. 대표적으로 RS232라는 게 있습니다. 이 RS232라는 거는 컨솔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통신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쉽게 접하고 학부 과정에서도 RS231을 가지고 디버깅용으로도 쓰고 전송용으로 쓰고 컨솔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드웨어에 국한된 내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기본적인 사양은 알고 있어야 되기에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이제 RS232 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회사가 TI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하기도 하고 맥심이라는 회사에서도 제조를 하기도 하고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 많은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양은 유사하고요. 이런 것들의 주요 사용처는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랩탑, PC 같은 경우, 핸드헬드 장비 같은 경우 많이 적용하죠. 232 IC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232 IC에 이제 보통 핀에 대한 펑션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대부분 유사합니다. 1번 핀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리드이고, C1의 커패시티를 꼭 달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2번도 포지티브 차지 펌프고요. 포지티브 차지 펌프고요. 3번 핀은 네거티브 리드, 커패시티를 달아야 됩니다. C1의 커패시티를 달아야 되는 형태고, 네거티브 리드요. 네거티브 리드. 포지티브 리드에도 커패시티를 장착해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네거티브 리버고 6번 네거티브 차지 펌프고요. 그 다음에 7번하고 14번 이 둘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라인 데이터 아웃풋이고요. 라인 데이터 인풋이고요. 8번, 13번이요. 그 다음 9번, 13번, 92번은 로직 데이터 아웃풋이 있고요. 이거 UART, CPU UART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로직 데이터 인풋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이 그라운드고요. 16번이 서플라이 볼테이지입니다. 이건 5V로 파워 서플라이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할 때에 좀 관심을 두고 봐야 하는 하드웨어의 사양들이죠. 이 232C 텐시브의 사양을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6V까지가 맥스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아웃풋 서플라이 볼테이지 레인지는 15V까지고요. 네거티브 아웃풋 서플라이 볼테이지는 마이너스 15V까지고요. 그 다음 인풋 볼테이지의 레인지는 전원 공급하는 VCC 파워 서플라이보다 3V까지고요. 미니멈은 마이너스 0.3V까지. VCC에서 플러스 한 0.3V가 더한 값입니다. 인풋에 대한 렌지는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렌지는 그라운드 VS에서 플러스 3V, 플러스 0.3V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품에 대한 온도는 150도까지입니다. 이 오퍼레이팅 컨디션은요. RS232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파워 서플라이는 4.5에서 5V까지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하이 레벨 인풋 볼테이지는 하이라고 인식하는 볼테이지는 2V 이상입니다. 그리고 로우 볼테이지는 0.8V까지가 로우 볼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 인풋 볼테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30V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온도는 70에서 마이너스 40에서 70까지고요. 그리고 커런트는 한 10mA가 흐르네요. 그리고 이제 전자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하이 레벨 아웃풋 볼테이지는 티피컬이 7V까지고요. 로우 레벨 아웃풋 볼테이지는 티피컬 마이너스 7V입니다. 리시버 쪽, 드라이버 쪽 그렇고요. 리시버 쪽은 하이 레벨 아웃풋 볼테이지가 0.3V, 미니멈 0.3V고요. 로우 레벨 아웃풋 볼테이지는 마이너스 0.4V입니다. 이건 드라이버와 리시버의 타이밍을 보는데요. 우리가 아웃풋의 웨이브폼은 10이니까 이 구간이요. 10마이크로세컨 되네요. 10마이크로세컨 되고요. 밑에 검은색 웨이브폼은 인입니다. 그리고 레드 컬러는 아웃을 나타내는 웨이브폼을 볼 수가 있고요. RS232의 구조는
IC 칩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TL 아웃풋이 있고요. DTL CMOS로부터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커패시터나 저는 부분은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5 IC인데요. 485 IC 역시 이제 하프 두플렉서 트랜시버와 오토 디렉션 컨트롤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 역시 485도 이제 IC 구조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상대에서 외부 폼에 대한 데이터 외부 폼에 대한 것을 보면 되지만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기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한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에도 사용되어주고 있죠. 이 485의 특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퍼런셜 드라이브 아웃풋은 2.0V부터 VCC 볼테이지까지고요. 드라이브 커맨드 모드 아웃풋은 VCC의 반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한 번 정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485 IC의 이제 블록도인데요. 이 1번은 이제 리시브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2번은 리시브 아웃풋의 이네이블 단자고요. 이 3번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 셧다운 시키는 거고요. 4번은 드라이브 아웃풋 단자가 되겠고요. 5번은 그라운드가 되겠고 6번, 7번은 네거티브 리시브 인풋이 되겠고 이건 7번은 아니죠. 6번은 넌 인버팅 리시버가 되고 넌 인버팅 리시버 인풋이 되거나 넌 인풋 드라이브 아웃풋이 된 거고요. 7번의 B는 인버팅 리시버 인풋이나 인버팅 드라이브 아웃풋이 되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8번은 VCC고요. 시리얼 방식의 대표적인 이제 연결을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두 개, 세 개, 네 개를 시리얼로 연결했습니다. 이건 트위스트 와이어이고요. 이렇게도 트위스트 와이어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시리얼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계신 거고요. 485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쪽 트위스트 와이어에는 또 다른 디바이스가 연결될 거고요. CPU로 통신을 하게 되는 부분은 TXD에서 커플을 지나서 이렇게 송신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송신 데이터가 요 시간 동안에 보내지면은 이어서 수신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송신 데이터에 이어서 바로 수신 데이터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내고요. 이건 데이터를 수신한 겁니다. 이 트위스트 이후에는 또 다른 온도 센서라든지 기타 기압 센서라든지 다른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CPU와 다른 디바이스들 간의 그라운드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쓴 부품이고요. 포토 커플러로 얘기한 것들입니다.
이 포트커플러의 대표적인 기능은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그라운드를 분리시켜서 다른 디바이스와 CPU 간의 전이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포트커플러를 사용하게 되죠. 다음은 비동기 전송과 동기 전송입니다. 비동기 전송은 데이터를 송신장치에서 수신장치로 전송할 때에 서로 간의 타이밍을 맞추지 않고 문자를 전송하는 형태를 비동기 전송이라고 합니다. 어시크로너스라고 그러고요. 이 비동기 전송에서 데이터 신호는 시작 비트와 데이터 정지 비트로 구분됩니다. 세 단계로 구분되죠. 시작 비트, 데이터, 정지 비트로 구분되죠. 송신장치와 수신장치가 서로 독립적인 시스템 클락을 사용하지만은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로 동기를 맞추고 데이터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동기 전송인데요.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서로 약속되어 있는 일정한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전송하는 형식을 전송하는 방식을 동기 전송이라고 그럽니다. 송신자는 송신한 데이터를 블록 전후에서 특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게 되고요. 동기 전송은 데이터 전송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동일한 데이터를 재전송하여 오류를 복구하는 특징을 가졌죠. 그리고 네트워크 타플러지인데요. 네트워크상에 연결되는 여러 노드들과 링크들이 실제로 또는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노드라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어 있는 주소를 가진 통신장치이고 또는 호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컴퓨터라든지 라우터라든지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타폴라지의 종류에는 버스형이 있고요, 스타형이 있고요, 링형이 있고요, 트리형이 있고 메쉬형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네트워크 타폴라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